자, 2회 저번 시간에 1번부터 5번 확인했었고요. 6번에서부터 11번까지 확인 안 했었는데 일단 풀려는 다 있죠? 혹시 2회하고 3회 더 풀어는 놨었니? 아, 네.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도록 할게요. 6에서부터 8번까지 일단 답 찾으러 갈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자, 풀어오셨다고 생각하고 맞췄었던 문제라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주제통합이라고 해서 가하고 나하고 그래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건데요.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가로 읽고 지울 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나와 있는 지문 가달락 내용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달락에서는 예술 감상을 할 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본래적 가치를 주장하는 본래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본래주의자는 원래 신미주의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기치를 내걸었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었나? 드렸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람 옛날에는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여기에서 그냥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어떻게 사람 이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사람 이름 아 얘가 뭐라고 했나 보구나 끝 이렇게였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사람 이름 조금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스톨리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보면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주의의 무엇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달락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리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누구 결과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결과주의에 관련되어 있었던 플라톤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문이 완전 미친 지문인 게 뭐냐. 나달락에서는 누구 결과주의자들 이야기하는데 실상 마지막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함정파 놓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 좀 눈 기울여서 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톨스토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벌써 사람 이름 4명 나왔으니까 걔네들 뭐라고 해놨는지 밑줄은 기본적으로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왜? 첫 번째 가달락에서는 본래주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주의자 한계 이야기 해줬었는데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얘네들도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 보면 얘네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한계가 있고요. 이처럼 이 부분에서 한계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만 가지고 확인할게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가와 달리 이런 거 빼놓으라고. 나와 달리 빼놓고 가와나 모두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그냥 나만 확인할까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두 주장을 언급하고 절충하는 주장. 절충 들어가면 답 아닐 거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 주장하는데 서로 양보해놓고 중간에 합의점 찾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리 없을 거라고.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특정 입장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됐는지 이런 거 뭐라고? 통시적 관점에서 대상을 소개합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이야기한 건 아니지. 그러면 가만 읽고도 얘 답 아니야. 3번 가와 나 모두 중심 화제에 대한 특정 입장이 지닌 주장을 소개한 후 그렇죠? 무슨 주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3번이 제일 정확하겠지. 4번 가와 나 모두 중심 화제에 대한 특정 이론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상과는 굳이 연결짓지 않았죠? 4번 탈. 5번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발생된 문제 상황의 원인 분석. 이러한 주의가 나온 게 이 원인이 뭐예요? 해결 방안. 이 말이 맞으려면 가하고 나 둘 다 본래주의만 이야기하든지 가하고 나 둘 다 결과주의만 이야기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이게 주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물어보면 거의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말들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맞는 말들이 있죠. 얘네들은 좀 확인을 해 놓으시라.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7번 문제 확인할게요.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네들 이제 답 찾으러 갈게요. 프린트 보면서 할게요. 7의 1번. 본래주의자는 예술작품의 감상에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있었을 걸. 가의 첫 번째 단락에 어디가 있냐? 보면서도 모르냐? 오케이. 여기 있죠. 본래주의자들은 예민한 감각을 발휘해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미적 경험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7의 1번 맞고요. 7의 2번 결과주의자는 예술이 세계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주의자들이니까 나달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나달락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인간 상황에 대한 인식, 세계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7번에 2번도 맞는 얘기. 3번 스톨니츠는 우리 아까 스톨니츠 이름 동그라미 쳐놨었는데 가달락의 두 번째 단락에서 스톨니츠는 3번 예술작품을 무관심적 관조의 태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무관심적 주목의 대상으로 관조할 때 미적 경험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7의 3번 맞고 7의 4번 톨스토이는 아까 어디요? 결과주의에 나왔던 아저씨죠. 결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톨스토이 어디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톨스토이는 7의 4번 예술작품 자체가 산출하는 가치, 이거 뭐야? 본래주의죠. 미적 가치라고 파악했다. 아닐걸요? 톨스토이는 예술작품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자체가 산출하는 즐거움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7의 4번 틀리지. 7의 5번 미적 가치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 본래주의자. 본래주의자는 예술 작품에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7의 5번 맞는 얘기. 다음 페이지 8번 확인하러 갈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나는 플라톤이고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 하면 우리 이 정도는 좀 기억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죠. 완벽한 세상, 이데아가 있고요. 이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예술 작품이 있는데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걸 제대로 구현해낼 수 없고 예술 작품도 현실을 제대로 구현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 확인. 그러면 확인하죠. 플라톤만 가지고 볼까요? 플라톤은 모든 예술이 실제 세계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다고. 맞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실제 세계를 재현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없지. 이게 없으니까 틀린 얘기지.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뭐라고. 맞는 얘기일지라도 지문에 없으면 틀린 얘기. 2번. 플라톤은 인간의 예술이 인간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극 만드는 애들 세상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쫓아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부분으로 넘어오면 어디 있을까? 앞부분으로 오면 앞부분으로 넘어오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의 첫 번째 단락 보면요. 실제 세계를 재현하는 예술은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기여하는 가치가 있다고 예술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가는 나와 달리 플라톤은 시인보다 비극을 쓰는 작가가 존중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얘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4번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진리를 담을 수 없다고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진리를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건 플라톤이지. 4번 탈 5번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이 바람직한 사회의 건설에 방해하니까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플라톤이죠. 5번 지우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9번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조금 말장난이 되어 있어요.
아와 나를 바탕으로 A, B에 관련된 추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얘는요, 추상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A는 고야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에 침입하여 동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장치 사건을 회상하려 그린 거다. B는 물감을 흔들거나 튀겨서 만든 것,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본래주의자, 예술작품 자체에서 어떻게 형식이 중요하지. 본래주의자. 본래주의자는 A를 감상할 때 배경이 된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형식적 요소에 주목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본래주의자는 B를 감상할 때 즐거움이 배고파서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예술 작품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즐거움이 사실은 어디에서 오지만 형식에서 오는 거긴 하지만 3번 결과주의자는 A를 보면 창작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가 있다라고 결과주의자들은 의도와 도구적 가치 모두 중요하게 여긴 거 맞지? 4번 결과주의자는 B에 대해 본래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 본래주의를 비판했겠고 결과주의자는 누군데요? 의도와 도구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주의자가 얘를 비판하면 의도가 없어. 하기 때문에 미적 가치가 없어가 아니라 뭐라고?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었지. 결과주의자는 B를 보면서 다시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4번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5번 결과주의자가 A를 보면서 연대감을 강화할 수가 있다. 톨스토이처럼 윤리적 가치에 주목을 했을 것이다. 5번도 맞는 얘기지. 틀리면 4번 확인할 거고요. 10번 문제는요. 오히려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모건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에서 애초에 이야기하거든요. 본문에 모건 이름 나오는 모건 이름은 여기에서만 나오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 6줄 요약하기만 하면 끝이다. 미학자인 모건은 대부분의 예술작품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냐의 여부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작품이라도 지루하고 따분하면 형편없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 형식이 좋아야 한다. 내용보다.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도덕적 견해를 담은 작품이라도 구성이 잘 잡힌 작품,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형식이 뛰어나다면 미적으로 좋은 작품이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모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건 씨, 예술 작품은 어떻게 감상하나요? 내용보다 형식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으면 끝이지. 그러면 얘 답은 몇 번? 그렇죠. 내용보다 형식이에요. 5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11번 어기 문제니까 확인하셔야 되겠고 12에서 15번은 저번 시간에 확인했죠. 16에서 21번 확인하는 거. 이게 인문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 생각인가? 16에서 21번 제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먼저 보셨으면 알겠지만 스토아 학파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토아 학파가 뭐라고 주장을 했고 아니요, 뭐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장을 했고 어떻게 그것들을 구현해 나갑니까? 니까 16번의 답은 2번. 얘는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7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 얘도 있냐 없냐 문제니까 사실적으로 확인하러 갈게요. 1번. 스토아 학파의 헬레니즘 철학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 있지 않죠? 일단 답은 1번. 17번에 2번.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끼친 학파와 철학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기억인 두 번째인데 여기 있죠.
밀레투스와 소크라테스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남편에서 있고 2번, 3번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 이 아저씨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철학적 덕목을 통해 현실의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목표지. 4번 스토아 학파의 주요 실천 이념과 덕목은요. 얘네들의 주요 실천 이념과 덕목, 도덕가치, 의무, 정의, 굳센 정신과 같은 덕목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인 우애와 자비를 강조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학설이 되었습니다. 얘가 17번의 4번. 17번의 5번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계승한 사조는 누구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칼빈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17번에 5번도 맞는 얘기. 답은 1번. 18번 확인할게요.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 K에 상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보면서 해야 할 일은 뭐였다? 기억의 관점, 스토아 학파의 인지 철학 치료를 요약할 수 있으면 되지. 여러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겠지만 어디로 확인하시면 될까요? 결과보다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동기주의적 윤리가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의도와 방식을 중시합니다. 행위의 결과는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밖이야. 그냥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 의도에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 그 의도 뭐라고?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돼. 됐고 오케이. 결국에 스토아 학파의 인지치료의 핵심은 뭐야? 너의 의도가 중요하지. 너의 의도, 그 이외의 외부 조건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왜? 얘는 네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거고. 너의 의도는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18번의 답은 몇 번? 5번. 18번의 5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술만 마시면 낙담하며 비관적 생각만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지주의적 관점을 적용해서 기업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의지, 동기, 이외의 요인이잖아. 이건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면밀히 따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19번에 니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적절한 것은 나오면 뭐 하라고? 내가 그 말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니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위대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와 대놓고 이 니은 문장 해설해 주는 거 아닌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자신의 삶을 두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운명에 의해 발생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책임을 져라. 네가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을 져라. 얘기죠. 19번의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운명이나 외적인 가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있긴 있어. 이거에 영향을 받기는 받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답은 2번. 괜찮나요?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수능 국어가 어려워라는 얘기는 비문학이 어려워. 비문학이 어려워라는 이야기는 뭐라고? 과학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문 사회가 어려워. 과학 지문은 어차피 틀리는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 이게 쉽든 어렵든. 근데 그것이 평소라면은 인문 예술, 인문 사회, 철학 지문 맞추는 애들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맞추는 애들 틀리게 만들 수 있게 쉬운 게 인문 예술, 철학 지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플라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노자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 누구 얘기 많이 나와? 공자 얘기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주셔야 돼요. 저 비문학 지문에서 이 영역이 특히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면 교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 영역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찾아갈 수 있게 교재 되게 쉬운 것부터 난이도로 해놨으니까 그거 좀 받아가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19번까지 확인했고요. 20번 문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 어디 들어가 있는데? 디귿이 어디 있냐? 대충 요즘에 있었죠? 디귿 확인할게요. 스토와 학파에서의 지향하는 행복은 이거의 의미 물어본 거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 밑줄 그으면 돼서 덕을 실천해라.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덕의 차이.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괴로움을 견디고 쾌락을 버려라. 부동심,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 밑줄 친 게 답일 텐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 하면 돼요? 1번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지향하는 행복은 덕을 실천할 때일 때 덕을 실천하세요라는 말이 보기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덕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 답 찾는 거지. 괜찮나요? 지나가다 또 얘기한 거 있어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인데 서로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면 그 단락에 답이 있어. 그 단락에 답이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옆에 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점짜리라고 쓰여져 있으면 기역 동그라미 그 답이 그 단락에 없어. 웬만하면 그러면 보통 다음 단락에 있어. 괜찮나? 그러한 잡스러운 요령이 있다. 뒤에 22번 수평전이요. 확인할게요.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네도 또 답 찾으러 가야지. 1번 숙향은 화관을 쓴 부인이 후토 부인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 후토 부인을 처음 만나서 선약을 주고 뭔가 정신을 차렸었는데 부인에게 살해의 말을 했다. 뭐라고? 제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하고 있던 중에 부인이 이처럼 데려다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일반 명사 부인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는데 선녀는 나를 아시오 정신이 말지 못하여 알아보지 못하니 참으로 황송합니다라고 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 1번 맞는 얘기. 2번 숙향은 시황전에서 인간 세상의 부모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체크를 하면 되냐. 여기죠. 내가 인간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 싫어서 물어보나? 만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번 맞는 얘기지. 3번 승상은 숙향의 혈서 내용이 거짓인 줄 알고 숙향의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혈서의 내용이 거짓인 게 아니라 밖에서 수작보인 게 진짜인 줄 알고 나의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구나 라고 쫓겨내는 거지. 3번이 답이고 4번 사향은 숙향이 하직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서둘러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어쩌고저쩌고 제발 인사는 하고라도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양이 숙향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직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울려서 쫓겨나가는 것 이야기했으니까 4번 맞는 얘기고 5번 숙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화를 당한 게 너무 원통해서 뭐 A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답은 3번. 23번의 답은요.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5번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냥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난 숙향이 오케이. 천지가 아득하여 앞뒤를 분별할 겨를이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행 모티브를 통해 환상적 상상력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 모함으로 쫓겨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를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인간계 이외의 존재가 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러면 환상적인 거 맞는데. 그치? 야호! 조금만 기운 내보자고.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 5번.
24번의 답은 어렵지 않아요. 기억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지. 여기에서의 이 선약을 먹고 선약을 받아 마셔서 흐렸던 정신이 맑아지면 아, 전생에 내가 이거였었구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얘도 역시 정신이 조금 맑아지기는 했었었는데 니은이 어디 있었지? 약 한 번 더 먹는데? 그렇지. 여기에 있죠. 니은 선약을 권해서 받아 마셨는데 머리가 깨끗해지며 요번에 인간 세상의 일은 잊혀지고 천상의 일만 기억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4번의 1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요. 니은 과거 사건 따지면 이것도 과거고 얘도 과거잖아요. 과거의 일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제일 좋지. 다음 페이지 25번 A의 말하기 방식 기억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괜찮죠? 저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했으니까 니은 자신이 해야 할 과제와 방법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나? 안 하죠. 디귿 과거의 일을 요약하고요. 그렇죠. 현재의 처지를 하소연한다. 맞고 리을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서 결단을 조금 등인껏 빨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2번. 26에서 29번은요. 뭔가 사귀는 남자가 여자가 수상하다 싶으면은 자세히 조사해보던가 빨리 손 털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누님처럼 된다고. 나의 엄마가 야 그래도 사람 대우해주는 게 너네 매형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누이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집에 오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결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종교와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종교가 다르면 전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명절날 모일 때마다 싸울 거야. 명절에 모였는데 뭐? 종교는요? 종교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한쪽이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전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아가씨도 네, 결국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건 돈이고 돈으로 권력과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젊음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돈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요일에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신념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이슬람교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가짜로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확인하러 갈게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26번 문제. 그렇지. 현대소설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문제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보는데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뭐예요? 비문학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용의 일치 문제 물어보는 것 두 개 중에 하나야. 현대 소설이 나오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보면 말이 좋아 적절한 것이지 결국에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서술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서술 방식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뭐야? 소설의 시점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구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 소설은 몇 인치 무슨 시점인데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내가 누이를 관찰하는 거니까요. 답은 1번. 이야기 안에 서술자, 나의 시각을 통해 특정 인물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특정 인물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동시에 특이한 것, 자신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간중간 좀 나와 있고 인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심리도 전달해주고 있지. 1인칭 관찰자 치고는 꽤 많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확인하면 되겠고 또 요령 같은 거지. 장면마다 서술자 교체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분량상 쉽지가 않아. 정말.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둘 중에 찍어야 된다. 찍을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 2번 일단 지우고 과감하게 1번. 3번 전지적 서술자를 세세워 특정 인물이 지닌 시대적 인식. 내가 지닌 시대적 인식,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지는 않아. 두 가지 사건 병시하는 거 일단 아니고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 3인칭 관찰자라는 이야기인데 택도 없는 얘기지. 1인칭 관찰자예요니까 실상 26번은 거저주는 문제예요. 27번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는 혼사에 대해 누이의 체념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가? 그렇죠. 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아유, 내가 처음이니 뭐 이 말에 섬뜩하였다. 그럴 나이도 아닌데 짙은 체념으로 물들어진 누님의 언행에 가슴이 실룩실룩 아팠다. 27번에 1번 맞는 얘기죠? 27번에 2번. 누님은 매부와의 혼사를 간단히 치르는 것에 대해 싫어하고 기겁했다? 아니요. 어차피 세 번째 하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받아들였죠? 3번. 어머니는 매부가 누이를 사람 대접한다는 거에 매우 만족을 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여기 있네요. 대놓고 누이를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마도 이제 무슨 일까지 하고 있어? 엄마도 이 일에 가담하고 있어. 누이 좋아서 누이 이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4번. 나는 어머니가 매부의 일을 돕는 것을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했다. 왜? 그렇지. 이거 누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이런 건데 큰일 났네. 내가 목격한 건 아닌데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말이 너무 세고 있어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 그래도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그런데 엄마는 싫은 기색이 아니라서 되게 속상하고 더 걱정되겠지. 27번에 5번. 누님이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로 매부는 우리 형이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대놓고 밑에 나와 있을걸요? 체포를 면한 매부는 그 뒤부터 어디로 갔는지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28번에 틀린 얘기는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왜 틀렸는지 확인 좀 할게요. 내가 어린 시절 그린 누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래저래 나는 그의 겨울을 생각하면 신혈이 날 만큼 우울하다. 누님 생각하고 어린 시절 생각하면 우울해요. 라는 데에서 왜? 누이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으니까. 누이의 삶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야? 시대 현실에 휩쓸려서 그런 거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일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휘둘려서 비극적 삶을 맞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삶의 소중함, 딱히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틀린 얘기가 5번. 29번의 뜻은요,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 답은 3번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에서 34번, 이 지문은 좀 괜찮았어요?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네, 이 지문은 한번 살펴볼게요. 지문 설명하기 전에 사진은 꽤 좋은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장비빨이 중요하고, 뭐 사진 찍는 사람 동호회 막 이런 데 가면은 저도 이게 잠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입해봤는데 와 장비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손에 한 3천만 원씩 들고 있거든.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사진을 잘 찍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기계가 좋으면 내가 기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잘 찍을 수 있어. 여기 이야기할 건데요. 요즘 그 휴대폰 카메라에서의 이야기하는 게 아웃포커싱 있잖아요. 아웃포커싱. 뭐예요? 이렇게 배경은 흐려지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F라고 해서 조리개 수치가 있어요. 네, 요거 정도만 알고, 요 정도만 알고서 이 지문 봤어도 좀 쉬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이 F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리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렌즈, 비싼 렌즈. 이게 작은 렌즈라는 건 좋은 렌즈. 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됐을까? 그 다음 극단적으로 F1.4하고 F10
F18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람 이렇게 세워놔 놓고 얘한테 사람한테 초점 맞춰서 F1.4로 찍으면 아웃포커싱. 얘한테 초점 맞춰놓고 F18로 찍으면 뒤에 배경까지 선명하게 됐을까? F1.4라고 해놨으면 조리개가 이만큼 열려 있어서 빛이 많이 들어가. F18 이렇게 해놓으면 조리개를 잔뜩 조여서 빛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빛이 들어가는 정도가 작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조리개 수치가 작은 것보다 조리개 수치가 큰 거는 어떻게? 사실 요만큼에 들어가는 빛, 요만큼에 들어가는 빛을 여기는 여기 작은 공간에다 때려 넣는 거잖아요. 빛을. 그냥 조리개 수치가 크면 빛의 밀도가 크다. 일단 그 정도. 숫자 작은 게 좋다. 숫자가 커지면 쉽게 우리 그 사진 찍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쨍하게 찍힌다. 앞뒤 전부 다 초점이 맞춰서.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있어도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자, 지문 얘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고. 나만 힘내면 되겠구나. 볼록 렌즈 하나만 장착한 카메라에 조리개가 달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메라의 조리개는 눈 안에 있는 눈동자처럼 구멍의 크기를 넓히거나 좁혀서 렌즈로 들어가는 광선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다. 이게 30번의 1번 아니었나? 그렇죠. 조리개는 뭐라고? 렌즈로 들어가는 광선의 양을 조절합니다. 광선, 빛이 렌즈로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야 돼. 그 조리개는 어디 달려 있어야 돼? 빛과 렌즈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30번에 1번 맞는 얘기지. 조리개는 구멍의 지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따라 회전하는 얇은 금속판을 겹쳐서 만듭니다. 카메라를 분해하지 않는 한 카메라 조리개의 실제 지름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렌즈 받침대에 있는 조리개 조절 장치에 표시된 F수, 조리개 수를 보면 조리개의 구멍 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F수는 F/로 표현이 되는데 초점 거리를 무엇으로? 조리개 구멍의 지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조리개 구멍의 지름으로 나타내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초점 거리는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이 초점 거리가 정해져 있는 단렌즈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어쨌든 됐고. 조리개 지름으로 초점 거리를 낮춰놓은 겁니다. 이거예요. 초점 거리를 조리개 구멍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 초점 거리는 렌즈의 평행으로 입사한 광선이 한 점에 모이는 초점과 렌즈 사이의 거리고, 여기 볼게요. 얘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볼록 렌즈니까 이렇게 좀 휘지 않을까? 가운데 쪽으로. 얘도 끝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휘어지지 않을까? 그 가운데 들어온 빛은 그대로 이어지겠죠. 여기가 초점. 초점과 렌즈 사이의 거리고, 지름은 실제로 촬영할 때 개방되는 조리개 구멍인 지름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조리개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렌즈가 이만한데 조리개가 이만큼 다 개방을 했어. 그러면 빛이 얼마큼? 이만큼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이겠지. 조리개 구멍을 좁혀 놓으면 어떻게? 요만큼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지름은 실제로 촬영할 때 개방되는 조리개 구멍의 지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조리개 구멍의 지름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그림처럼
초점거리 50mm의 렌즈가 작용되어 있는 카메라의 조리개수. 여기에서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로 초점이 되면 여기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50mm라는 거예요. 괜찮은가? 중간 정도의 가격 렌즈. 나중에 사진 배울 거면 30mm 렌즈 사서 써. 제일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50mm. 만약에 조리개 수를 4, 즉 F4로 조정했다면 무슨 말이야? 50mm를 조리개 4로 조정을 하면 얼마? 12.5mm가 됩니다. 여기에 12.5mm가 될 거라고 보이는 게. 카메라의 조리개 조절 당시에 표시된 F의 수는 여기 F의 수 뭘로 되어 있어요? 1.42, 2.84, 5.68, 11, 1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꽤 비싼 렌즈. 그렇다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지름이 약 1.4배 정도 줄어나거나 늘어납니다. 1.4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림의 카메라 렌즈를 사용할 때 조리개 수, 제 지금 얼마에 맞춰져 있는데 4에 맞춰져 있죠. 4를 5.6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름이 1.4배가 줄어듭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1.4에서 1.16으로 갈 때 동안 어떻게? 지름은 줄어들지. 지름이 줄어든다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빛의 양이 줄어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쨍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전부 다 선명하게 초점하는 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매하게 1.4라고 했을까? 조리개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의 크기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이 R제곱이니까 조리개가 한 단계 바뀔 때마다 1.4의 제곱, 그러니까 2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구멍 면적이 줄거나 늘어납니다. 1.4에서 2 가고 2에서 2.8, 2에서 4, 4에서 5.6 가는 동안 뭐는 조리개의 지름은 1.4배가 줄어들지만 들어가는 빛의 양은 2배가 줄어든다. 됐을까요? 그 옆에서 정리해야지. 4에서 5.6으로 가면 조리개의 지름은 어떻게 1.4배 줄어들고 들어가는 빛의 양은 2배가 줄어든다. 조리개를 통과하는 빛의 양은 면적만큼 줄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또 한 문제죠? 이렇게 31번 문제에 요거 쓰면 한 2개 있었을 텐데 보기에 일단 기다리. 조리개의 구멍 지름을 표시할 때 왜 이렇게 F를 쓸까?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입사하는 전체 빛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필름의 제곱미터당 입사하는 빛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놨다면 여기에 필름이 요만큼 세게 든다면 여기에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단위 면적당 필름에 입사하는 빛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F 수가 중요합니다. 초점거리가 35, 70mm 두 렌즈를 동일 물체를 촬영하여 같은 밝기의 사진을 얻으려면 35mm 렌즈를 촬영할 때에는 같은 밝기의 사진을 얻으려면 35 렌즈로 촬영할 때 70mm 렌즈로 촬영할 때와 필름에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밀도가 같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밝기가 같으려면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밀도가 같아야 되지. 빛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야? 31번에 5번 얘기 아닌가?
이 경우 조리개 조절 장치에 있는 F의 수만 동일하게 설정하면 렌즈를 바꾸거나 빛의 양을 측정하는 노출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 조리개 수치만 같으면 밝기는 똑같다. 렌즈 길이하고 상관이 없어.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은 달라진다. 조리개의 사진은 심도를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이게 아웃포커싱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도란 렌즈에서 초점이 맞는 영역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심도가 깊다, 쨍한 사진. 심도를 조절할 때에는 카메라의 렌즈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렌즈와 촬영하려는 물체 사이가 멀어지면 물체에서 온 광선이 평행광선처럼 입정해서 초점에 맞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초점 맞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렌즈를 물체 쪽에 가깝게 옮기면 특정 물체만 선명하게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아웃포커싱. 렌즈를 조정하지 않고도 조리개를 사용하면 심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거리가 멀어지면 됩니다. 조리개를 좁힐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조리개를 좁히면 심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F1.4보다 F18이 심도가 깊어. 쨍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근시인 사람이 멀리 있는 대상을 보기 위해 눈을 찡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눈을 찡그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조리개를 작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조리개. 수치는 커지는 거지. F수가 커지고. 조리개를 좁히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에 닿는 광선은 통과하지 않고 중심 부분에 닿는 광선만 통과해서 필름에 입사된다. 먼 물체나 가까운 물체에서 온 광선이 퍼지지 않고 필름에 닿는다. 어디가 있냐? 조리개를 좁히면 광선이 퍼지지 않고 필름에 닿는다. 그래서 밀도가 높아진다. 선명하게 촬영해집니다. 조리개는 색수차를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색수차. 유리의 굴절률은 파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짧은 파장의 파란색 광선이 상대적으로 긴 파장보다 더 꺾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파장으로만 따지면 파란색, 짧고 빨간색 파장, 길고 파란색 광선이 더 꺾인다. 꺾이는 정도로 하면 파란색 많이 꺾이고 빨간색 조금 꺾이고. 이렇게 또 정리해 놓으면 하나 맞출 수 있을까? 어디가 있냐? 이로 인해 볼록 렌즈에 입사한 파란색 광선의 초점 거리가 빨간색 초점의 거리보다 짧아지는데 이것을 색수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빨간색 물방울 무늬 있는 옷을 촬영할 때 빨간색에 초점 맞추면 파란색 흐려지고 파란색 초점 맞추면 빨간색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러한 색수차는 대개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는 광선 때문에 발생합니다.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광선 때문에 색수차가 생기고 왜냐고요?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광선이 가운데 통과하는 광선에 비해 더 크게 굴절. 조리개를 조절해서 가장자리에 입사하는 광선을 막으면 색수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문제 풀러갈게요. 우리 요거만 하면 쉴 수 있으니까 친구들 조금만 기운 내주면 안 돼? 고마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줬지만.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요즘. 자꾸 열받게 하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엄청난 권력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자, 30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예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있죠. 1번. 카메라 조리개는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위치한다. 우리 이거 아까 확인했죠? 1번 맞는 얘기. 2번.
카메라 렌즈의 가운데보다 가장자리 통과하는 광선, 가장자리 통과하면 더 많이 끊긴대요. 우와! 어쩜 이렇게 잘 띄어놨을까?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광선이 가운데 통과하는 광선에 비해 더 크게 굴절합니다. 2번 맞는 얘기죠? 3번 색 수차란 파장에 따라 렌즈의 굴절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색수차 아까 이야기하면서 어디가 있었어요? 색수차, 색수차, 색수차. 여기죠. 색수차.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야기를 했죠. 누가 더 많이 꺾어요, 적게 꺾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했었어요? 파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지. 4번 F4에서 4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 구멍 지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얘기 있었죠? 답은 5번이죠. 카메라 렌즈의 물체에서의 온 광선이 평행으로 입사하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먼 물체나 가까운 데에서 온 광선이 퍼지지 않고 필름에 닿음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먼 물체에서의 오는 광선은 어떻게 직선으로 평행하게 오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답은 5번. 31번 문제예요. 천천히 확인할게요.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저도 이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림에 여기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있냐? 조리개의 수치가 4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사실은 옆에 50mm, F4 이렇게 써놔야 돼요. 저거를 F4를 F8로 바꾼다. 됐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어떤데요? F4에서 F8로 가려면 몇 번 딸깍딸깍 해야 돼? 5.6 딸깍, 8 딸깍. 어떻게? 두 번 딸깍 딸깍이죠? 두 번 딸깍딸깍 하면 어떻게? 조리개의 수치는 1.4 곱하기 2만큼 줄어들 거고, 지름은. 그쵸? 하지만 빛의 양은 줄어들 때마다 2배 줄어들고 또 2배 줄어드는 거니까 4배 줄어들겠지. 됐어요? 1번 맞는 얘기죠. 2번 F의 수를 2.8로 바꿀 거야. 4에서 2.8로 가려면 어떻게? 딸깍 한 번 하면서 조리개가 1.4배 넓어지며 빛의 양은 2배가 되듯이. 주먹 에이씨 1.4배. 2번 틀리죠. 3번 F를 5.6으로 바꾸면 4에서 5.6으로 한 번 딸깍하는 거죠. 구멍의 면적은 1.4배가 줄어들지. 초점 거리가 40인 렌즈로 바꿔서 이거 초점 거리 50mm잖아요. F4로 맞춰. F4에 맞춰져 있지. 그러면 50 나누기 4하고 40mm로 바꿔. 40 나누기 4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 숫자가 4분의 50, 4분의 10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요 거리 이거 나누기 50 하면 50 나누기 요거 하면 4 이거 40 나누기 이거 하면 4 이렇게 되는 건데 그쵸? 그러면 여기 밑에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멍 지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지. 초점 거리가 100인 렌즈로 바꿔 같은 밝기의 사진을 얻으려면 어떻게 조리개 구멍 열어놓는 지름은 크기는 똑같으면 돼. 이 얘기 왜 어디에 나와 있었냐고? 여기에 있었죠. 이렇게 같은 밝기의 사진을 얻으려면 F의 수만 동일하면 렌즈의 초점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답은 1번. 됐나요? 32번 확인할게요. 33번 그냥 간단하게 먼저 확인할까? 눈을 찡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눈 안에 여기 어디가 있어? 33번. 눈을 찡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눈이 있었는데 빛이 이만큼 들어오는 거에서 눈을 찡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눈의 크기를 줄입니다. 눈의 지름을 줄여요.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돼? 여기 제일 맞겠지. 32번 보러 갈게요.
뭐 여기 상황은 다 확인하셨을 테고 1번 사람뿐만이 아니라 꽃도 선명한 사진을 얻으려면 이 F 숫자 크게 해 작게 해 크게 해야지 1번 맞는 얘기죠 2번 빨갛고 파란 꽃잎을 촬영했는데 빨간색 꽃잎만 촬영했어 파란색 초점 안 맞았다는 얘기죠 왜? 파장이 짧아서 초점 거리가 짧아졌어 파란색 꽃잎의 초점은 짧잖아요 필름은 앞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괜찮지? 무슨 말이냐? 렌즈를 통과해서 필름이 여기에 있어 빨간색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꺾여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아서 여기에서 초점이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흐릿흐릿하게 보이겠지. 3번 꽃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촬영을 하려면 얘만 쨍하게 나왔는데 꽃까지 촬영을 하게 되려면 이 F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얘가 뒤로 물러나면 되지. 거리가 멀어지면 된다 그랬어. 필름의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빛의 밀도를 지금처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의 밀도를 높아지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다르게 설명할까? 꽃까지 선명하게 하려면 F의 수를 늘려야 되죠. F의 수를 늘리면 어떻게? 지름이 작아지지. 들어오는 빛의 양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밀도는 높아지지. 3번 틀린 얘기죠. 집이 파란색 지붕과 빨간색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진의 집에 지붕만 선명하게 나왔어. 무슨 말이야? 파란색만 선명하게 나와서. 근데 얘는 이런 상황이지.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은 여기에 맞았어. 빨간색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이거 넘어서 필름은 뒤쪽에서 초점이 맞게 되겠지.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조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뭐 F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맞는 얘기죠. 5번 조리개 사용하지 않고 렌즈를 이동시켜 멀리 있는 산까지 전부 다 쨍하게 찍으려면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저기 뒤에 산까지 쨍하게 나오려면 카메라 뒤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멀어져서 가야 되지. 산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얘도 맞는 답은 4. 됐나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F의 숫자가 커지면 쨍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들어가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빛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나중에 배우기 시작할 거면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30mm 단렌즈로 시작을 하시죠. 저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렌즈는 계속 그 카메라 바디하고 바꿔서 낄 수가 있어. 바디는 처음에 싼 거 쓰다가 보급용 쓰다가 진짜 취미 붙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바디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바디를 좋은 거 쓰고 렌즈 후진 거 쓰고 있으면 결국에는 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진 동호회나 막 이런 데 가면 이 렌즈로 사진을 아저씨들이 막 가르쳐 주고 됐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